네, 정주진 박사님. 예.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정교찬 육군 참모총장한테 물러가서. 군이 이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퇴를 하면 얼마나 떳떳하겠냐라는 그런 서신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서신을 받은 송교찬 장군은, 송교찬 육군 참모총장은 그걸 그냥 두고 넘길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반응이 있었을 테고, 거기에 또 이제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부는 그 당시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또 했을 텐데, 거기에 그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조총련 연계설이 또 파문이 또 일어나요, 그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6.25 전쟁 직전에 남로당 가입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은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 때 복직이 돼가지고 이 투스타까지 승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박정희 빨갱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심하고 이랬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부산에 시위를 진압하면서 계엄사무소장으로 이제 책임자인데 너무 관대하고 이러니까 혹시 박정희 저 양반 또 좌익 세력하고 손잡은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들 편들고 시위대 편을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결정적으로 부산에 오위영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4.19가 일어나니까 이제 자유당이 몰락하니까 민주당에서 우리 세상이 왔다 이러고 여당 행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향은 민주당도 보수 성향이었죠. 이제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빨갱이, 좌익 세력을 혁신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혁신 세력은 대해서는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난 인명을 살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6.25 전쟁의 전범자는 김일성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 비판 넘치기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안 하고, 오히려 6.25 전쟁 때 자유민주체제를 지킨 군인들이 일부 실수한 부분, 인간인 피해를 준 부분 부각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60년이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혁신 세력이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의 오위영 의원이 국회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박정희 소장이 조총련으로부터 10억 환, 아니 그 당시에는 화폐에 따니까 환이었습니다. 요새는 원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때 화폐 개혁했으니까. 그게 전이니까죠. 그래서 10억 환을 받아가지고 부산일보 황용주 주필, 이 황용주 주필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구사범 동기생입니다. 동기생 출신이고, 그리고 국제신보의 이병주 주필. 그런데 이제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보는 그 당시에는 방송하고 TV가 발달하기 전이니까. 그렇죠. 신문사가 컸죠. 그 주필이면은 그 부산에 이제 두 개 신문을 좌지우지한 제일 책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병주 이분은 나중에 소설가로도 유명하죠. 그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은 황용주 주필하고는 이제 사범학교 동기고 이러니까 술자리를 가지고 이제 시국 대담을 많이 하고 이렇게 친밀한 사이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 지역 이제 오이영 이런 국회의원에 박정희가 이런 사람들하고 작당을 해서 혁신 세력을 규합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이렇게 간다. 어허. 이걸 이제 국회에서 공식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 이제 송유찬한테 이제 이 첩보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 송유찬으로 봐서는 박정희 이분 말이야, 나를 물러나라 가기만 하는데, 뭐 여기서 쿠데타를 하려고 그래? 이러니까 이제 송유찬으로서는 박정희를 제거할 명분이 생겼죠. 그러니까 기민하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송유찬은 그러니까 대응 조치한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1개 사단을 부산에 투입해서 군수기지 사령부를 견제를 한다. 그 포항 1개 사단하고 원주에 있는 야전군 사령부의 헌병 1개 대대를 부산에 정파를 한다. 그 두 번째는 육군교육총본부 총장이 최형희 중장, 서지스타였는데, 요거는 교육총본부 대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대전에 있고, 그 당시에 대전에 있었어요. 그 최형희를 부산에 비밀리 보내가지고, 그 조총련 연계소를 조사를 해야겠다. 근데 비밀리 최형희를 보내는 거는, 이제 최형희하고, 그 송유찬하고 가까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군부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군사 영어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 군사 영어 학교 출신들이 창군 세력입니다. 그 정일근, 백선엽, 이형근 이런 사람들이 그 군사 영어 학교 출신들이 군을 세워갖고 6.25 전쟁까지 오고,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날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박정희, 김준필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전국을 주대를 하고, 그리고 그 구군부는 1979년 12월 12일 날 신군부, 그래서 전두환, 뭐 태우, 정호용, 김복동 이런 그 육사 11기 출신의 세력이 구군부를 몰아내고 그래서 세 번의 격동이 있었어요. 그래 이 당시를 보면은 최영희는 그러니까 송유찬하고 창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유찬이 이런 마음을 먹었지만 군을 움직이려면 그 당시에 미8군 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작전 통제권을 미8군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8군 네거루드 사령관하고 이 상의를 했는데 송유찬 이 양반이 좀 실수한 게 5월 2일 날 이종찬 그 진해 육군대학 총장이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5월 2일 날. 근데 국방부 장관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이걸 이제 그 헌병이 대대하고 이제 군을 정파하는 계획을 미8군 사령관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8군 사령관이 이종찬 장관한테 아니 이게 지금 데모가 진정당 때에 있는데 왜 군대를 정파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 이제 이종찬 장관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종찬 장관이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부산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종찬 장관이 부산에 박정희 그 사령관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4.19 때도 3개 헌병중대로 치안이 유지가 됐는데 무슨 대병력을 투입하면 이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 민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송유찬 장군들이 나한테 뭐 불만이 있어서 이 군을 정파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군복을 벗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찬 그 장관으로서는 이거 그런 상황은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 당시에 송유찬 이 양반이 최영희 이 양반을 이제 불러가지고 당신 내려가서 부산에 좀 조용히 내려가서 그 조총련 연계서를 박정희하고 조총련하고 짜고 지금 쿠데타 하려고 한다는데 한번 알아봐라. 이래 이제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지시한 말을 최영희가 나중에 조갑지 기자한테 그걸 이제 말한 내용을 좀 그 당시에 이제 그 최영희의 증언을 좀 리얼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그 당시에 송유찬이 이렇게 하더랍니다. 최 장군,
지금 부산에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정희가 좌익 분자들하고 손잡고 반란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다. 당신이 내려가서 정세를 좀 자세히 알아봐라. 그리고 만약 첩보가 사실 같으면 박정희를 체포해버리라. 그리고 당신이 부산 지역 경찰인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최영희가 이제 지시를 받고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지금 송교천하고 박정희 싸움에 자기가 그 중간에 끼가지고 이게 곤란한 입장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침 부산에 도착하니까 박정희가 어떻게 최영희가 온 걸 알고 자기는 비밀로 온다고 왔는데 그 박정희가 알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박정희의 정보망에 최영희가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최영희가 아니 박장군 당신 말이야 송유천하고 관계가 좋은 걸로 알았는데 당신을 조사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박정희가 글쎄 제가 이제 부정선거 이런 사유가 일어났으니까 우리 저 참모총장님도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좀 물러나시니까 어떻겠나 이래 금의를 드리기만 나한테 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이제 거리라고 한 적에는 학명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송효천한테 보냈던 편지 사본을 최영희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최영희가 쭉 읽어보더니만은 아니 뭐 말은 할 말은 했네. 잘했구만.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물러나야 돼.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참모총장 해가지고 군을 한번 계획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속도 말해 죽이 맞아가지고 한 이틀 동안 막 술을 포검하면서 친교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둘이 가까워지니까 그 당시에 최영희가 나중에 조갑지 기자한테 한 말을 보면 박정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뭐 이어서 부산에서 지금 혁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지 마. 역사를 보면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서 성공한 적이 없어. 맞아요. 이 부산에 지금 통신부대하고 의무부대 얼마 몇 명밖에 없는데 3개 사단만 이 부산에 집어넣으면 실패하고 당신이 죽는 거야. 여기서는 당신이 참모총장이라 우리는 그만둘 테니까. 이래 이제 조사가 끝나고 최영희가 서울에 이제 송유찬하고 저 이종찬한테 전화해가지고 부산에 와서 이래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올라가도 되겠죠? 이러니까 그 두 사람이 아니 조금 더 조사해보고 있어라 이래갖고 이제 못 믿어가지고 이종찬도 내려와서 다시 살펴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보니까 이종찬은 그 첩보가 박정희 조총의 첩보가 연결했다 하는 게 낭설이다. 이래갖고 5월 9일 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급변의 시간이었어요. 5월 9일 날 이중찬 국방장관이 국무회의에 있어 부산에 뭐 시위가 돼가 공산 세력하고 연계했다 하는데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래 이제 보고를 하고 그 송유찬도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조총련이 사주하다 한 건 뭐 사실무근이다. 이래가지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 송유찬 장군이 그래 마지막에 기자들에게 조총련 사주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발표함으로써 이제 마무리가 된 거지. 이게 만일에 이런 발표를 안 하고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그 의혹은 계속 살아있을 소지가 다분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안 했으면 박정희 그 중심에 5.16 정변은 또 일어나기 힘들었겠죠. 제거가 됐으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성자의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의 기록이고. 이대목에서 좀 이게 보니까 노자 도덕경에 68장에 68장 보면은 부쟁지덕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쟁지덕.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에 덕목.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노자가 한 말이 선의사자 불무요. 선전자
불로고 네. 선승적자 불련이 네. 선용인자 위지하 네. 시위 부정지대하.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훌륭한 무사는 네. 무용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 그리고 잘 싸우는 사람은 네. 화를 내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적에게 네. 매번 잘 이기는 사람은 적과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 네. 그리고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자기를 낮춘다. 네. 이게 싸우지 않는 덕목이다. 네. 그게 이제 송유찬하고 네. 편지해갖고 네. 이래 안 됐지만은 만약에 물리적 충돌로 네. 있었으면 이거는 그렇죠. 덕목이 아니죠. 노자가 말하는 부쟁지덕이 아니고 네. 말하자면 훗날 네.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거는 총칼을 들고 쐈잖아요. 예, 예.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 그 5.16이 그 5.18하고 다른 점은 희생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리적 희생자가. 예, 그렇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부쟁지덕입니다. 부쟁지덕. 싸우지 않고 예, 예. 적을 굴복시키는 거. 예. 그러자면은 예. 그 낭중지추 예. 같이 예. 뭔가 민심이 네. 또 이래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맹자가 예. 역성혁명을 강조했습니다. 역성혁명, 예. 네. 민심은 천심이니까. 그리고 군자는 천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기다. 그렇지. 예. 그래서 민심이 이반되면 예. 군자는 그냥 시중 잡혀서 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이고, 네. 민심이 중요한 네. 겁니다. 정말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그게 막, 네. 예.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그걸 명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왜곡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국민들을, 예? 자꾸 그래.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다, 그것도 국민들의 어떤 지지다라고, 그 국민들이 지금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 주장하는, 정치권 세력들마다 주장하는, 그런 어떤, 좀, 이분법적인, 예, 그런 자세는 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쟁지덕, 네. 부쟁지덕이나 손자병법에 나오는,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예, 그거하고 또 손자병법에도 나옵니까? 예,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예,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보력이 예, 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헌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내각제죠. 내각제는 예, 내가 총리가 실권을 가 있다가 국회에서 내각을 불신할 수 있고, 또 국회가 마음에 안 들면 총리가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총선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도 사고공하고 유신공화국 오공 때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그 리더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최고 정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면은 그 대통령의 리더십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짜뉴스가 엄청 성행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양식 있는 사람은 이 가짜뉴스를 판별을 못하는데 대통령도 혼돈 상태에 있을 겁니까?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명석하게 이 시국을 판단하는 그는 이제 정보, 흔히 말하는 이제 정보기관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근래에, 대통령이 지금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국가의 다스리는, 같은 이렇게 국가를 다스리 나가는, 국가를 경략해 나가는, 그게 정보력을 갖다가 활용하지 못한 대통령은 탄핵되거나, 흔들렸죠. 흔들린, 특히, 노무현 대통령 그랬고, 또, 박 대통령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윤 대통령도 그렇고, 다 이 정보기관을 갖다가 별로 이렇게 활용 신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손발 내지 눈과 귀가 어두워진 상태에서 결국 탄핵되는 그런 지금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분석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 정치인을 검명해서 좀 그렇지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예, 자기가 중앙정보부에 엄청 당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분은 집권하고 나서 예, 정보가 곧 국력이다. 예, 그래서 국가정보원을 예. 활용을 했어요. 활용을 자기 했죠. 리더십에. 예, 그런 그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예.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당했다고 예, 이름들 이라고 조직을 다 해체해버리면 예, 그래 나는 이제 평소 뭐 이제 속담으로 주변인들한테 스님이 예, 절이 싫으면 예. 자기가 절을 떠나야지. 그렇죠. 절이 싫다고 그다 불을 질러버리면 예, 다른 스님들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 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국이, 예, 지금 우리가 또 1960년, 그 당시 4.19 혁명 그 당시 시국하고 지금 이 투영이 되는데, 아마도 조금 이 부분에, 우리 독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조금 깊이 있게 이제 또 공부를 하시면 아마도 참 역사는, 또 반복되는 족성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더 또 절감을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시간에는 지금 또 이런 5.16 혁명기, 또 4.19 혁명, 5.16 쿠데타 이 과정에서 아마도 또 북한이라는 또 존재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을 그 당시에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대남 공작적인 차원을 갖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